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 11월 찬바람이 스며드는 정비소 안에서 나는 오늘도 렌치를 들었습니다. 한두씩, 33.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제 전부였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데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을 망쳐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21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고 밤이면 좁은 원룸에 돌아와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두식이 너 결혼은 생각 안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겠죠.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은 어렵지. 현실을 봐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긁었고 차도 없이 출퇴근은 낡은 오토바이로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소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정, 믿고 기대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다녀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 아픈 날, 누군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그 온기. 나는 그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두식아,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우리 집사람 친구 딸인데 괜찮은 애야.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어울릴까? 하지만 사장님의 기대에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윤서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녀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를 들었고 그녀는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만나기엔 아까웠습니다. 그 불안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고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평소엔 뭐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책 읽는 거요. 조용한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서 숨겨진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이 오리라 믿었던 나에게 윤서린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나는 서린에게 조심스레 연락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대도 1시간씩 고민했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언제나 차분하게 답해주었고 그 목소리는 내 불안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저수지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시내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서린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손님들의 웃긴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말할 때면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가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천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로 번지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린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서리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인 사람이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인 사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나일 수 있을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는 사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린 씨가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두식 씨가 좋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린의 목소리만이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단순한 카페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 사무실에서 복잡한 세금 서류를 정리해 주었는데 엑셀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함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몇 분 만에 엉망이던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냈습니다. 또 다른 날 외국인 손님이 정비소에 왔을 때 서리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영어도 할 줄 아세요? 서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예전에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말투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작은 시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까? 서린에게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서린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줄 그날을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과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동시에 서린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비소의 시청 도시행정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박윤섭 팀장, 40대 중반의 비만 체형에 오만한 표정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비소 앞 도로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불법 주차된 차량들 전부 당신 정비소 손님 거 아닙니까?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희 손님들은 다 안쪽 주차장에 세우는데요. 박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과태료 300만 원 나왔으니까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박 팀장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업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조용히 해요. 안 그러면 세무조사도 나오고 민원도 계속 들어올 텐데.
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서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사망에 따르면 불법 주차 단속은 반드시 사전 경고와 계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고장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주정차 제한 구역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입증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나는 놀라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법 조항을 말할 수 있다니. 박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린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윤서린?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기훈의 딸 맞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이런 곳에 숨어서.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다음엔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정비소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 씨, 저 사람이 누군가요? 윤기훈이라는 분은 또 누구고요? 서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나는 서린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린과 함께 천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의 아버지 윤기훈은 이 지역에서 존경받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했으며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는 박윤섭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당한 인허가를 해준 정황. 그 증거를 아버지는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윤섭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고 조작된 증거로 아버지를 비리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일방적이었고 아버지는 해직되었습니다.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나는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박윤섭의 뒷배경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병을 얻으셨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서린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감시받듯이요. 박윤섭은
제가 혹시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봐 계속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바꾸고 이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어요.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버텨온 설인.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식 씨, 이제 알았죠? 전 위험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설인이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힘들 때 혼자였다면 이제는 함께해요. 당신이 겪은 고통, 이제는 나도 같이 짊어질게요. 설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박윤섭이 누구든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든 나는 설인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박윤섭의 복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박윤섭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랐고 더 잔혹했습니다. 고백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세무서 직원들이 정비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였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은 사소한 것들을 트집 잡았고 결국 억대의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소방서가 왔습니다. 소화기 배치가 부적절하다며 소방안전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20년간 아무 문제 없던 정비소가 하루아침에 문제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시가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는 게 좋겠어. 일이 너무 커지고 있어.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비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겨냥한 것임을. 박윤섭은 내 생계를 끊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나는 다른 곳을 찾아다녔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고개를 저었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원룸 월세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설인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자고. 빚을 최대한 정리하고 정비소도 포기했습니다. 갈 곳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던 날 설인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삶의 흔적이 고작 가방 하나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설이는 라면을 먹다 말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 인생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나는 라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망가지긴요.
당신 만나서 난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서린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었죠.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서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휴게소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린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도망만 치며 살 수는 없다고. 박윤섭은 계속 우리를 쫓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히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서린도 나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서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 씨, 서울로 가요. 당신 아버지, 동료분을 찾아가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요. 서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내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싸구려 고시원의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도현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찾아가도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위원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윤기훈 선생님의 딸이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제발요.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녀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은 어려우시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도와주려는구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며칠간 우리는 이도현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피했고 경비원이 우리를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서리는 점점 야위어갔고 나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고시원 방에서 서린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증거예요. 박윤섭의 비리를 담은 파일들이에요.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걸 꺼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봐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이도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USB와 함께 설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비서가 또다시 막아섰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전해주세요. 윤기훈 선생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입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 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이도현 부위원장의 집무실은 넓고 엄숙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았고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도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박윤섭과 건설업체 대표의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비자금 조성 문서, 허위 인허가 증빙 자료들. 10년 전 설인의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파일을 살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기훈 과장님, 정말 억울하게 가셨구나. 설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현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알고 있었어요. 윤 과장님이 결백하다는 걸. 하지만 난 비겁했습니다. 박윤섭의 뒷배경이 너무 강했고 내 자리가 두려웠어요. 이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부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과도 협조했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박윤섭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와 연결된 지역 비리 카르텔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시청 간부들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나는 설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윤섭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 오만하던 얼굴에는 이제 초라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윤섭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이는 내 손을 꽉 잡았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윤섭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기훈 전 과장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가 무고하게 해직당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요양원에 있는 설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윤기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 안으로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설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 비명이 회복됐어요. 윤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곁에 있어줘서.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설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윤기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설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오랜 추위가 끝나고 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함께.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상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위한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설이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작은 모빌리티 서비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를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이었지만 렌치를 쥐는 내 손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설인이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과거 휴게소에서 나눠 먹던 컵라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두식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설인 씨는 이제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어요. 명예도 회복됐고 배상금도 받았고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설인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두식 씨,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또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설인이 내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식 씨,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무너져도 같이 일어서는 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친척들은 외면했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위험을 알면서도 절 지켜줬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인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설인을 꽉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기훈 아버님이 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는지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걸이는 한결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의자를 내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윤기훈은 센터를 둘러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딸이 매일 당신 이야기만 해서 한번 와봤어요. 나는 쑥스러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윤기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식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센터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서리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충북으로 내려갔습니다. 옛 정비소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은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청년 한두식,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남자.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서린을 만났고 사랑을 배웠고 함께 싸웠고 이겼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 더 많았다.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린이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